수술하면 살 수 있지만 수천만 원이 듭니다. 지숙은 희망을 품고 남편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때 복도에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 수술비? 그럴 돈이 어딨어?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나오잖아. 그게 낫지. 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옵니다. 56년을 살며 가장 비참한 순간입니다. 남편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죽어야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지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왜 나는 태어났을까? 의사가 다시 찾아와 말합니다. 가족분들 모두 간 기증을 거부하셨습니다. 지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요. 더 이상 희망은 없었습니다. 지숙은 눈을 감고 속삭입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새벽 5시 한지숙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잠이 부족해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몸은 저절로 일어났죠. 56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젯밤 설거지를 미처 끝내지 못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지숙은 한숨도 쉬지 않고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이 정도 추위는 익숙했으니까요. 지숙의 남편 박성수는 아직 안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술에 취해 돌아와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있다가 새벽 2시쯤 침대로 기어들어갔죠. 지숙은 그의 구토물을 닦아내고 신발을 정리하고 벗어놓은 옷가지를 빨래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3시간 남짓한 수면이었죠. 설거지를 마친 지숙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두부 반모, 시든 배추 몇 장, 그리고 파 한 뿌리가 전부였죠. 지숙은 최대한 국물을 넉넉하게 만들고 두부를 얇게 썰어 넣었습니다. 그래야 새 식구가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밥솥 버튼을 누르고 나니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박성수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그는 거실을 휙 둘러보더니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은 했어? 아침도 제대로 못 차려? 지숙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막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성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금? 나 회사 가야 된다고. 맨날 느려 터져서. 지숙은 서둘러 밥그릇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 하나를 후라이로 구워 올렸죠. 성수는 상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지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을 볼 돈이 없었거든요. 생활비는 늘 빠듯했고 성수는 자신의 술값과 유흥비를 먼저 쓴 뒤 남은 돈만 내놓았습니다. 그나마도 넉넉하지 않았죠. 딸 민경이도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29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지 벌써 3년째였죠. 민경은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스터디 있어서 일찍 나갈게. 지숙은 민경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딸은 점점 자신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폭언과 술주정을 견디다 못해 집에서 도망치듯 나가는 날이 많아졌죠. 성수는 밥을 후루룩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숙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너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집에서 놀기만 하는 주제에 뭐가 힘들다고 그래? 지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은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집안일을 했는데 성수의 눈에는 그게 노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숙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병원 한번 가볼까 해요. 성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병원? 병원비는 누가 내는데?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그냥 쉬면 낫지. 그 말에 지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지숙은 며칠 전부터 배가 자주 아팠고 피로감이 극심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소화도 잘 안 됐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을 보니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성수는 밥을 다 먹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두를 신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알았어?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수는 문을 쾅 닫고 나갔고 지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경도 가방을 메고 나가려다 잠깐 멈춰 섰습니다. 엄마 몸 안 좋으면 병원 가요. 나도 알바비 좀 모았으니까. 그 말에 지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민경은 그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죠. 지숙은 식탁에 앉아 차가워진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여유도 없었죠.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또다시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몸이 너무 무거워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씨는 화창했지만 지숙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56년을 살아오며 행복했던 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란 기억, 입양되어 새 부모를 만났지만 그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그리고 결혼 후 남편에게 학대받으며 살아온 기억. 지숙의 인생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참고 견디는 삶이었습니다. 지숙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래도 내 사람이지. 하지만 그 말은 점점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지숙은 또다시 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남편이 뭐라 할 게 뻔했으니까요. 지숙은 그저 이 고통도 언젠가 지나가겠지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요. 며칠이 지났지만 지숙의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복통은 점점 심해졌고 식사를 해도 바로 토해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눈 아래 다크서클은 짙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지숙은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마치 10년은 더 늙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지숙은 여전히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눈치가 보였고 무엇보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웠죠. 어느 날 오후 지숙은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지숙은 바닥에 주저앉았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숙은 간신히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말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죠. 지숙이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 침대 위였습니다. 천장에 흰 조명이 눈을 찔렀고 코에는 산소 호흡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움직일 수조차 없었죠.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신 드세요? 보호자분한테 연락했는데 곧 오실 거예요.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낼 게 뻔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 박성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고 입을 열자마자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왜 쓰러져서 난리야? 나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왔다고. 지숙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몸이 갑자기 안 좋아서. 성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맨날 집에서 쉬기만 하면서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성 의사였고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성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간 기능이 거의 정지 직전이고 검사 결과 간암 말기로 추정됩니다. 지금 당장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말에 지숙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간암 말기라니 믿을 수가 없었죠. 성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치료하면 얼마나 들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정밀 검사와 입원비만 해도 수백만 원이 들 것이고 치료비는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천만 원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금 상태로는 간 이식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하신 분이 있으면 검사를 진행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수천만 원요?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데. 의사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성수는 아무 말 없이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반응에서 이미 답을 알 수 있었죠. 간호사가 다가와 지숙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요. 병실 밖 복도에서 성수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죠. 여보, 나야. 병원에 왔어. 응, 지숙이가 간암 말기래. 치료비가 수천만 원 든대. 솔직히 그 돈 쓰기 아깝지 않아? 어차피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전화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성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보험금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그게 낫지. 그 순간 지숙은 병실 문틈으로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곧 또렷하게 귓가에 꽂혔습니다. 수술비? 그 돈 아깝게 뭐하냐? 죽으면 보험금 나오잖아.
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남편에게 가족이 아니라 돈줄이었던 거죠. 아니, 이제는 죽어야 가치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지숙은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56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비참한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려지고 딸에게도 외면당하고 이제는 죽음 앞에 홀로 서 있었죠. 지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의 형광등만이 차갑게 빛날 뿐이었죠. 다음 날 의사는 다시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간 이식이 가능한 기증자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께 검사를 권해드렸는데 모두 거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거부했고 딸 민경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세상에 혼자였다는 것을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지만 대기자가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환자분 상태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가질 필요가 없었죠. 지숙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길어야 몇 달입니다. 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지숙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저렇게 자유로웠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지숙은 죽음 앞에 홀로 서 있었고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지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 하지만 지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지숙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사람은 오랜 시간 지숙을 찾아 헤맸고 마침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병원을 향해 오고 있었죠. 지숙의 운명은 곧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이번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지숙은 병실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식욕도 전혀 없었죠. 의사는 매일 회진을 돌며 상태를 체크했지만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숙은 이제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병실에 한 번도 오지 않았고 딸 민경은 한 번 들렀다가 울면서 나갔죠. 지숙은 혼자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병실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간호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달랐으니까요. 지숙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천천히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중후한 인상의 60대 남성이었죠.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혹시 한지숙 씨 맞으신가요?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은 정태원입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을 텐데 사실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태원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태원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헤어진 여동생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 저희 어머니는 쌍둥이를 낳으셨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한 명은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게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지숙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56년 전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태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여동생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단서를 발견했죠. 태원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입양기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혈액형, 출생연도, 그리고 고아원 기록이 모두 지숙 씨와 일치합니다. 혹시 검사 한 번만 해봐 주시겠어요? 지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자신의 출생 정보와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죠. 혈액형 AB형, 출생일 1969년 3월 15일, 그리고 서울 소재 고아원 이름까지. 지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같은 날 태어났고 같은 고아원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일까요? 태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확인하고 싶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지숙은 평생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자신에게도 피부치가 있을까 수없이 상상했죠. 하지만 현실은 늘 냉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희망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태원과 지숙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두 분은 99.9% 친남매가 맞습니다. 그 순간 지숙은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믿었는데 자신에게 오빠가 있었던 것입니다. 태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56년 만에 만난 남매의 재회였습니다. 태원은 지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은 따뜻했고 힘이 있었습니다. 지숙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널 지킬게. 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태원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숙아, 내 병에 대해서 들었어.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간 이식도 내가 할 수 있는지 검사 받을게. 지숙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그럴 수 없어요. 방금 만났는데 그런 부담을 드릴 수 없어요. 태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담이 아니야. 넌 내 유일한 가족이야. 내가 평생 찾던 여동생이라고. 이제 누나야말로 내 전부야. 지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숙은 태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태원은 간 기증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혈액형도 맞았고 건강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의사는 이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죠. 수술 날짜가 잡혔고 지숙은 기적처럼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던 지숙에게 갑자기 빛이 비친 것입니다. 지숙은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이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지숙의 남편 박성수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수는 지숙이 곧 죽을 거라 생각하고 보험금을 계산하며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죠. 성수는 병원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숙은 더 이상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숙에게는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태원은 매일 병실에 찾아와 지숙을 돌봤습니다. 간호사들도 두 남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죠. 수술 전날 밤 태원은 지숙에게 말했습니다. 지숙아, 수술 잘 될 거야. 우리 다시 건강하게 만나자.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태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지숙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빠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했으니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기적, 그것은 바로 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12시간에 걸친 긴 수술 끝에 태원의 간 일부가 지숙에게 이식되었죠. 의사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민경에게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민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민경은 며칠 전에야 외삼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간을 내준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회복실에서 지숙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아팠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오빠가 자신의 몸 일부를 내준 것이죠. 지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태원도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지숙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몸 상태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의사도 놀라워했죠. 정말 기적적인 회복 속도입니다. 이대로면 한 달 안에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숙은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태원은 매일 병실에 찾아와 지숙을 돌봤습니다. 과일을 깎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태원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쌍둥이를 낳고 너무 괴로워하셨어. 두 아이를 다 키울 형편이 안 됐거든. 결국 여자아이 한 명을 입양 보내기로 하셨고 그게 바로 너였어. 엄마는 평생 그 일을 후회하셨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 이름을 부르셨어. 지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지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성수였습니다. 성수는 한동안 병원에 오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야, 한지숙.
너 나한테 숨긴 게 뭐야? 지숙은 놀라서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수는 거칠게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내 오빠가 재벌 회장이라며? 그 얘기 왜 나한테 안 했어? 바로 그때 태원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태원은 성수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제 동생을 괴롭힌 사람이군요. 성수는 태원을 보고 순간 움찔했습니다. 태원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위압감이 느껴졌죠. 하지만 성수는 곧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형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지숙이 남편 박성수라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지숙이를 잘 돌봤습니다. 태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 돌봤다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당신이 제 동생을 평생 학대했더군요. 성수는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형님, 오해입니다. 부부 사이에 오해가 좀 있었을 뿐이죠. 이제 형님도 만났으니 우리 가족끼리 잘 지내면 되잖습니까? 태원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 당신은 제 동생의 가족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법적으로 남편일 뿐이죠. 그것도 곧 끝날 겁니다. 성수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태원은 서류 봉투를 꺼내 성수 앞에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입니다. 서명하세요. 성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곧 찢어버렸습니다. 이혼? 말도 안 돼. 우리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다고. 태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30년 동안 당신이 뭘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폭언, 폭행, 그리고 제 동생이 죽기를 바랐죠. 그런 사람과 계속 함께 살 이유가 없습니다. 성수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부부 일에 참견이야. 지수가 너도 뭐 좀 말해봐. 지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할게요. 성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지숙은 태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편하게 부릴 수 있는 가정부가 필요했을 뿐이죠. 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성수는 급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 하지만 지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태원은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이분을 내보내 주세요. 성수는 끌려나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이거 나. 지숙아, 너 후회할 거야. 하지만 지숙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지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원은 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지?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오빠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성수는 집으로 돌아가 분노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죠. 성수는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지숙이 오빠가 재벌이라면 재산도 엄청날 거야. 내가 그냥 물러날 수는 없지. 성수는 다음날 태원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비서실에서 막았지만 성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박성수요. 회장님 처남이라고. 만나게 해줘. 하지만 보안팀이 그를 끌어냈습니다. 며칠 후 성수는 또다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비굴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족이잖습니까? 태원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했어야죠. 당신은 기회를 이미 수없이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태원은 성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성수는 비틀거리며 넘어졌죠. 다시는 제 동생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다음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수는 그제야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난 박성수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성수는 집으로 돌아가 술을 마시며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지숙이 오빠가 재벌이라면 나도 한몫 챙겨야지. 성수는 며칠 동안 태원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정태원 회장은 국내 10대 건설사 한신건설의 최대 주주였고 재산은 수천억 원에 달했죠. 성수의 욕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일주일 후 성수는 다시 한신건설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기자들을 대동했죠. 저는 정태원 회장의 처남입니다. 회장님이 저희 가족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성수는 로비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사진을 찍었죠. 보안팀이 달려왔지만 성수는 버텼습니다. 회장님 나와서 해명하세요. 당신 여동생이 제 아내라고요. 소동은 점점 커졌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태원은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와 보고했죠. 회장님, 아래층에서 박성수 씨가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언론도 와 있습니다. 태원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법무팀에 연락하세요. 그리고 제가 준비해둔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세요.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준비하셨습니까? 태원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은 끝까지 욕심을 부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한신건설 정태원 회장 56년 만에 친여동생 찾아간 이식 정 회장 매제 박성수 씨 폭력 전과와 사기 의혹 기사에는 성수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성수는 결혼 전 폭행 전과가 있었고 사업 사기로 고소당한 적도 있었죠. 또한 유흥업소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도 드러났습니다. 성수는 텔레비전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언론은 지숙의 이야기에도 주목했습니다. 평생 학대당하며 살아온 여성, 죽음 직전 친오빠 만나 기적의 생還기사는 지숙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상세히 다뤘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학대, 그리고 병원에서조차 외면당했던 이야기. 여론은 순식간에 지숙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성수를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죠. 저런 인간이 남편이라니 불쌍하다. 정 회장님이 진짜 가족이네요. 박성수는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며칠 후 검찰이 성수를 소환했습니다. 과거 사기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된 것이죠. 또한 유흥업소 여직원 폭행 사건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피해자가 새로운 증거를 들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성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게 다 정태원 그 자식 때문이야.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여론도 안 좋고 증거도 명확합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병원에서 지숙은 텔레비전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옆에서 태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해요.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태원은 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숙아, 동정심과 사랑은 다른 거야. 너를 사랑했다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며칠 후 지숙은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원이 선임한 최고의 변호사들이 맡았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숙은 증인석에 서서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매일 폭언을 들었고 때로는 폭행도 당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남편은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죽기를 바랐죠. 저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성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론하시겠습니까? 성수는 변호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수많은 증거를 검토한 상태였습니다. 이웃들의 증언, 병원 기록, 그리고 성수의 전과 기록까지 모든 것이 지숙의 주장을 뒷받침했죠. 판결은 한 달 후에 나왔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지숙은 법정에서 이혼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30년의 굴레에서 드디어 벗어난 것이죠. 성수는 법정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내가 항소할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숙은 병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숙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태원이 병실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 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홀가분해요. 이제야 내 삶이 내 것 같아요. 태원은 지숙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잘했어. 이제 새로운 삶을 살면 돼. 하지만 지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태원에게 큰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요. 태원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 지숙을 돌봤지만 사실 자신도 아프다는 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태원은 매일 밤 혼자 약을 먹었고 통증을 참으며 웃음을 지었죠. 태원은 생각했습니다. 지숙이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는 내 병을 알려서는 안 돼. 태원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숙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달 후 지숙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놀라운 회복 속도라며 감탄했죠. 정말 기적적입니다. 앞으로 정기 검진만 잘 받으시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지숙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태원은 지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넓은 저택이었죠. 지숙은 처음 보는 호화로운 집에 놀랐습니다. 오빠, 여기가 오빠 집이에요? 태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 집이기도 해. 편하게 지내.
지숙은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사 도우미가 차려준 따뜻한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아무도 지숙에게 폭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태원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지숙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뭐 하고 싶어? 지숙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원을 산책하고 싶어요. 평생 이렇게 여유로운 적이 없었거든요.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천천히 쉬어. 하지만 태원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지숙은 걱정이 되었지만 태원은 괜찮다고만 했죠.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걱정하지 마. 어느 날 밤 지숙은 우연히 태원의 서재를 지나가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음소리였습니다. 지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태원은 책상에 엎드려 괴로워하고 있었고 바닥에는 약병이 떨어져 있었죠. 오빠. 지숙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태원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숙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지숙은 바닥에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진통제였습니다. 그것도 강한 마약성 진통제였죠. 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약을 드세요? 태원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숙아,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지숙은 불안한 마음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태원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아파. 췌장암 말기야. 그 말에 지숙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태원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진단받은 지 1년이 넘었어.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고 항암 치료도 더 이상 효과가 없대. 의사는 앞으로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했어. 지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아프셨어요? 태원은 지숙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넌 이제 막 새 삶을 시작했잖아. 지숙은 오열했습니다. 그럼 간 이식은요? 오빠가 아픈데 왜 저한테 간을 주신 거예요? 태원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 어차피 내가 쓸 수 없는 몸이었어. 하지만 그걸로 내가 살 수 있다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었어. 지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겨우 오빠를 만났는데 곧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태원은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숙아, 이걸 받아줘. 지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유언장과 재산 목록이 들어 있었죠. 내전 재산 1,500억 원, 모두 내 이름으로 남긴다. 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돈 필요 없어요. 오빠가 살아주는 게 더 중요해요. 태원은 지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숙아, 들어봐. 난 곧 떠나야 해. 하지만 넌 계속 살아가야 해. 그 돈으로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줘. 지숙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왜 제가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태원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야말로 가장 자격이 있어. 넌 평생 고통받으며 살았지만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 넌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착함으로 세상을 바꿔줘. 너처럼 버려진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을 도와줘. 지숙은 오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오빠 뜻대로 할게요. 그날 밤부터 지숙은 태원을 더욱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태원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함께 산책을 하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죠. 두 사람은 잃어버린 56년의 시간을 채우려는 듯 매 순간을 소중히 보냈습니다. 태원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가 내 이름을 지어줬어. 한지숙. 땅지 맑을 쑥. 땅처럼 든든하고 물처럼 맑은 사람이 되라고. 지숙은 처음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요. 며칠 후 태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었고 음식도 거의 먹지 못했죠. 지숙은 태원을 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태원은 거부했습니다. 집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어. 너랑 함께. 지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진이 집으로 와서 태원을 돌봤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명백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태원은 지숙을 불렀습니다. 지숙아. 지숙은 급히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오빠, 제가 여기 있어요. 태원은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마지막에 가족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지숙은 태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오빠. 오빠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태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숙은 태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지만 지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원이 평화롭게 떠났다는 것을요. 지숙은 속삭였습니다. 오빠, 편히 쉬세요. 제가 오빠 뜻을 꼭 이룰게요. 약속할게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지숙에게는 가장 슬픈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요. 태원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업계 인사들과 친지들이 조문을 왔지만 지숙은 모든 절차를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했습니다. 태원이 생전에 원했던 대로였죠. 화려한 장례식은 필요 없어. 조용히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으니까요.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지숙은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태원의 마지막 길을 지켰죠. 딸 민경도 와서 외할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하고 떠난 외삼촌을 애도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지숙은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태원의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집행하는 자리였죠.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전 재산은 약 1,500억 원입니다. 주식, 부동산, 현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죠.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은 한지숙 씨에게 상속됩니다.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마지막 부탁을 이행하는 것만이 중요했죠. 유산 상속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세상이 들썩였습니다. 한신건설 정태원 회장, 1,500억 전 재산 여동생에게 상속 고아 출신 한지숙 씨 하루아침에 재벌 상속녀로 기사는 연일 쏟아졌고 지숙의 과거 이야기도 다시 조명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지숙의 파란만장한 인생에 감동했고 태원의 남매에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모든 관심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박성수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내가 1,500억 원을 상속받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성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그 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숙이와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성수는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성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성수는 지숙이 사는 저택 앞에 나타났습니다. 경비원이 막았지만 성수는 소리쳤습니다. 지숙아, 나 성수야.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지숙은 2층 창문으로 성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지쳐 보였죠. 지숙은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들어오게 해주세요. 경비원은 놀랐지만 지숙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성수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집안을 둘러보며 질투심이 불타올랐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지숙은 소파에 앉아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성수는 비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숙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을게. 제발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지숙은 성수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죠. 하지만 지금 성수의 눈에는 사랑이 아니라 욕심만 보였습니다. 지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저가 아니라 돈이잖아요. 제가 가난했을 때는 죽기를 바랐으면서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성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너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지숙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지숙아, 나 이렇게 빌게. 많은 돈은 바라지도 않아. 그냥 조금만 생활할 정도만 도와줘. 지숙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싫어요. 당신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돈은 오빠가 세상을 위해 쓰라고 남겨주신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성수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도 내 남편이었잖아. 지숙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잖아요. 이제 남이에요. 지숙은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이분을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성수는 끌려나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한지숙, 너 후회할 거야.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하지만 지숙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 뒤였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숙은 공식적으로 재단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태원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받는 여성과 아동, 그리고 중병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돕는 재단이었죠. 기자회견장에서 지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빠 덕분에 새 삶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기자들은 박수를 보냈고 언론은 지숙의 결정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재단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학대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죠. 지숙은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한 여성은 지숙을 보며 울었습니다. 덕분에 남편에게서 도망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숙은 그 여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지숙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빠가 원했던 일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서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박성수 씨가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재단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법무팀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숙는 더 이상 성수에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숙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숙은 태원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태원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잘하고 있죠? 오빠가 원했던 대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잘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태원복지재단은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전국 15개 도시의 쉼터를 운영했고 수천 명의 학대 피해자들을 도왔죠. 의료비 지원 사업도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숙은 매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현장을 찾아다니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정책 개선을 위해 국회에도 다녔죠. 예전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지숙은 서울 외곽의 한 쉼터를 방문했습니다. 새로 개관한 시설이었고 20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었죠. 지숙은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지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됐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지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낸 거예요. 저는 그저 옆에서 도왔을 뿐이에요. 그 말에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쉼터를 나서는데 직원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밖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박성수 씨라고 하는데. 지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성수를 마지막으로 본 게 3년 전이었죠.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만나볼게요. 직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지숙은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숙은 쉼터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수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머리는 희끗희끗 새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옷차림도 초라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성수는 지숙을 보자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지숙아. 지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성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지숙은 조용히 성수를 바라봤습니다. 성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지, 너한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처음에는 분노만 있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내가 모든 걸 잃은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었다는 걸. 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술을 끊었어. 그리고 봉사활동을 시작했어. 무료급식소에서 설거지도 하고 노숙자 쉼터에서 청소도 해. 지숙은 놀랐습니다. 성수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왜 그렇게 하세요? 성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속죄하고 싶어서. 내게 직접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지만 최소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너를 보면서 배웠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지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앉으세요. 성수는 조심스럽게 지숙 옆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당신이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성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지금도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지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도 오래 당신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도 사라졌어요. 원망하는 게 저를 더 아프게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성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성수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그냥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할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지숙도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성수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숙아, 행복해라. 정말로.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요. 성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옛날에 거만하고 폭력적이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든 한 남자의 초라한 뒷모습만 보였죠. 지숙은 마음 한편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벽에는 태원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숙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오빠, 오늘 성수를 만났어요. 그 사람도 변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나 봐요. 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속삭였습니다. 오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지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재단 설립 3주년을 맞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왔다. 그중 많은 이들이 새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생존자이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다.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기적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오빠가 준 두 번째 생명, 절대 헛되이 쓰지 않겠다.
며칠 후 지숙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죠. 자신처럼 버려진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지숙이 어린 시절 자랐던 고아원이었습니다. 56년 만에 찾은 곳이었죠. 건물은 새로 지어졌지만 정원의 오래된 나무는 그대로였습니다. 지숙은 그 나무 아래 서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지숙을 맞이했습니다. 한지숙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후원을 해주시다니. 지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랐거든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예요.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지숙은 한 명 한 명을 안아줬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저도 커서 언니처럼 될 수 있어요? 지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넌 무엇이든 될 수 있어. 포기하지만 않으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죽을 뻔했지만 살아났고 가족을 만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 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지숙은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 삶이 내 것 같아. 햇살 속에서 지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기적은 결국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숙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이었죠. 버려진 피, 그 끝에서 일어난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한마디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